과연 아파트, 주택, 이 부동산이 금융상품입니까? 아니면 소비재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지 그 이유를 좀 제가 생각해 보면 예. 이게 부동산이 아주 독특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쓸 수도 있고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저는 부동산을 금융 투자 상품으로 금융 투자 상품으로. 예, 예. 그럼 주식과 마찬가지일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어차피 자산이 불어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셨으면 또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야 이게 무슨 부동산이 이게 금융 상품이냐 이게 소비재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재라는 건 정확히는 사용하는 재화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예. 그런데 가계에서 대부분의 자산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라든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삶 자체가. 그렇죠. 제가 볼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그냥 내가 살 집이어서 뭐 나는 그냥 내가 거주할 집이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쉽게 말해서 좋은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내 집 살 때도 투자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투자 상품. 잠깐만 우리 그동안 우리 이광수 위원님의 그 여러 가지 포지셔닝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광수 너는 왜 맨날 떨어진다는 얘기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최영호 너 왜 집값 하락 얘기만 꾸준하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을 다시 곡해하면 어떤 뜻이 있냐면 집을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광수 대표님 말씀에는 아니다 이걸 투자의 관점으로도 봐야 된다. 그렇죠. 아주 오히려 그렇게 더 많이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래야 하락할 때 사야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낮은 가격에 사야 올라갈 때 폭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잘못 높게 사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오히려 투자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읽고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래서 거주할 집이라고 여러분 그냥 내가 거주할 집 한 채 있으셔야죠. 그럼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그럼 아무 때나 사세요. 그렇지. 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오히려 투자 관점으로 보셨으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 100명이 있으면 95명은 부동산을 거주 목적이나 사용재로 봐요. 근데 5명이 투자 목적으로 사거나 팔거든요. 예. 근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5명이에요. 이게 제가 열불나죠. 열불나지. 왜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올바른 정보를 드리면 좀 더 낮은 가격, 좀 더 좋은 내가 사기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고 우리가 정보를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나 돈 벌었어 하는 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자산이 올라가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교집합에 뭐가 있냐면 많이 번들 중에서 교집합은 부동산 가격이 다 떨어졌다 샀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마치 자기가 그게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갑자기 전세가 만기됐어. 근데 봤더니 전세 나가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돈이 없대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나 전세준 돌려줄 돈이 없는데 그냥 이 집 인수하세요. 내가 그런 경우 싸게 있지. 줄게. 그런 경우 있지. 그렇게 해서 샀는데 그 집이 2배 올랐단 말이에요. 예.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많죠. 그래서 돈 번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샀단 말이에요. 아니 2017년, 18년, 뭐 16년 이럴 때 집을 산 연예인들이 보통 신문에 뭐라고 기자들이 기사를 쓰냐면 A모 씨가 어떤 아파트를 사서 얼마의 돈을 남겼다. 이런 기사를 쓰는데 그건 역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낮을 때 사셨던 분들이지 21년 최고가의 집을 사서 얼마에 남겼다라는 뉴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정말 좋은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21년도에 저 최고가에 사서 지금 돈 벌었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들은 지금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 그래야 그런 일도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4년 12월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 지금 9만 채가 훨씬 넘습니다. 네. 앞으로 25년도를 좀 전망해 보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우선 드리면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원인은 명확합니다.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수요가 없으니까 매도 물량이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면서 집값도 하락하고 있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건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인데 이미 9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10월부터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죠. 예. 물론 잠정 지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적으로 조사 지수하고는 다르게 이건 예. 실거래 가격 지수이기 때문에 이미 실거래 가격은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어허.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음 장을 보시면 예. 거래량도 줄고 있어요.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재화 시장에서 혹은 자산 시장에서 예.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도 줄고 있다는 건 수요가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수요가 준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집을 내놨는데 집 보러 온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계속 매물이 쌓입니다. 그렇죠. 이게 집값 하락의 전초 1단계예요. 그렇죠. 1차 징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이제 새롭게 안 내놓고 있다가 그렇지. 나도 팔아야 되나? 이제 그렇지. 이거 위험한데 뭐 이러고. 그러면 이제 2단계로는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이 쌓여요. 야. 전 내년도 맥시멈 12만 채도 보는데. 12만 채. 예. 그러면 서울이요.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이에요. 사실 더 갈 수도 있어요. 잠깐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매도 물량도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는 단기적으로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급.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끔 뭐 매도 물량 공급에서 빼고 신규 아파트만 자꾸 공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군가 집을 팔아서 내놓는 것도 그것도 공급이거든요. 그것도 공급이라는 말씀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말이 더 전 생각하냐면 그게 지금의 유통 가격, 즉 거래 가격에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급. 그렇지.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시장에 가서 아파트를 사려고 갔어요. 예. 그럼 어떤 아파트를 삽니까?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는요. 분양 시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려는 지금 매매로 이루어지는 시장에서의 공급은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나 팔려고 많이 내놓으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렇죠. 반대로 야, 집값 오를 것 같아. 그래서 물량을 걷어들이면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매매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은 매도 물량이다. 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 이제 한 말씀만 제가 드려볼게요. 예. 이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2009년과 2010년도의 부동산 기사입니다. 2, 3년 내에 주택 공급 대란 우려. 대표님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예. 건설사들이 다 망하고 망하고.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16만 예. 채가 넘었고요. 예. 서울에도 막 미분양이 쌓이고 그래서 공급을 못했단 말이에요. 예, 예. 재건축 재개발 다 진행을 못해.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인허가도 줄고 예. 분양도 줄죠. 예. 아니 어떻게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쌓이는데 건설사들이 공급을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 대란이지. 그러니까 공급이 그래서 부족하다고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예. 2009년도 10년도에 2, 3년에 주택 공급 대란. 심지어 국토장관도 3년 후 주택 부족할 수 있다. 여기에 함의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집값 오른다. 왜? 공급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2009년도에 집값이 올라요. 미분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이렇게 조장하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불안해서 빚내서 집을 사기 시작해요. 그렇지. 특히 무주택자들이. 예. 근데 우리 이 결과를 알아요. 2, 3년 후에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공급을 못했거든요. 예. 근데 하락했잖아요. 2013년 기사입니다. 그렇지. 충격적이죠. 예. 부동산 추락, 날개가 없다. 부동산값 추가 하락 위험, 주택 매매가 더하라. 아니, 건설사들이 공급을 안 했는데 왜 집값이 빠집니까? 저는 사실 어떤 걸 가장 기분이 나쁘냐면 공급 부족으로 집값 뛴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언론에서 지금도 인허가가 이제 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뒤에는 아파트 값이 폭등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흘려요. 근데 지금 미분양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따진다면 3, 4년 뒤에도 아파트 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은 뭐냐면 집값을 결정하는 건 결국 수요와 공급인데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매 가격을 결정하는 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놓는 매도 물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지었지만 네. 못 지었지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겁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으니까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죠. 어. 여러분들 실제로 집값 빠졌어? 이거 보세요. 이게 음마아파트인데 2009년도에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예. 막 집값 부족하다니까. 그때 막 뛰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집값이 이렇게 다시 크게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공급이 예. 집값을 결정하는 예.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장기적으로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유하고 있던 집들이 나오는 게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집값이 살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들을 많을 때 어떻게 집값이 상승합니까? 그렇죠. 우리 이광수 대표님의 말씀에 제가 좀 덧붙이자면 사실 23년, 24년에 뭐 지금 저 올림픽파크 포레온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았지 않습니까? 분양가 막 계속 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분양가 더 오른다 하는 걸 바람을 잡고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을 자꾸 얘기하니까 얼죽심 나왔어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공급자에 의해서 뿌려지는 뉴스에 사람들이 휘둘려서 고가를 계속 사들였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드라마틱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급 부족 이야기를 또 지금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공급 부족이라는 것은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을 얘기하는데 어차피 시장에서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기존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볼 때 기본적인 거죠. 네. 근데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입주 물량 얘기하고 예. 인허가 물량 얘기하고 분양 물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 올라간다? 음. 아니 지금 광명시에 마피가 엄청 많습니다. 아, 신규 아파트 마피예요. 처음에 막 분양가 올린다고 그러고 신규 아파트 부족한다고 그래서 분양은 받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잔금이 없네? 감당이 안 되지. 그래서 마피로 내놓는 물량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 실제로 그래. 가보시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확산되는 거예요. 예. 두 가지를 꼭 고민하셔야 되는데 집값을 결정하는 건 이런 매도 물량이고 중요한 건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충분하냐. 요즘에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시장을 판단하고 음. 이렇게 되면 2025년도에 시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장하고 다르게. 25년도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24년 말보다 이제 훨씬 더 가파르게 갈 수 있다. 두 가지가 다를 거예요. 예. 왜냐면 첫 번째는 이제 하락이 시작되겠죠. 하락이 시작되면서 하락폭이 좀 달라질 거고 올해하고는.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집값이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믿으세요, 자꾸.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안 떨어졌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니 이거 보세요. 반포자입니다. 예. 이거는 반포의 그래도 신축이잖아요. 그렇죠. 다 살고 싶어요. 예. 한번 보실까요? 이 아파트가 2022년도에 39억 원에 거래되다가 예. 30평대가 2023년 초에 얼마에 거래됩니까? 28억. 28억 8천만 원으로요. 10억 원이 하락해요. 10억 원 하락했어요. 예. 이게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집값이 뭐한 빠져요. 10개월 만에 빠진 아니, 거예요. 여러분, 반포자이가 10억 원이 빠진다고. 그 정도의 거품이 확 일어났다가 어떤 아파트가 거품이 확 꺼져서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 말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랐잖아요. 예. 아니요. 제 말은 뭐냐면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때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예. 그러면 이 가격이 이제 다시 하락할 건데 네. 두 번째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빠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숫자가 많아질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많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일어나니까. 사실 제가 21년에 아파트값 고점입니다. 22년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야, 표용호 네가 뭘 한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한쪽에서는 야, 표용호가 집값 떨어진다니까 집값 떨어지는 어디에 단지를 찍어주더라. 제가 반포자이 얘기했거든요. 인천 뭐 다 얘기했어요 제가. 제가 얘기했던 그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급매물이 있습니까? 하고 급매물을 30% 이상 싸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22년, 23년 요때.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야, 제 얘기 틀려 하고 간과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야, 가보자. 아, 너무 좋다. 집값이 이광수가 집값이 떨어진다고 이해하더라.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주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진짜 그러면 집값 떨어지는 지역이 어딘가 하고 가볼 생각이거나 또는 나는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까를 본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 이광수는 왜 맨날 떨어진다고만 하냐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거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떨어져서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기회가 생길 때 내 집 마련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41억 원에 지금 반포자에 산 사람은 어떨까요, 기분이? 지금 내 집 좋아져. 마련해서 너무 좋다. 나 드디어 반포 입성했네. 너무 좋을까요? 아니죠. 좋아져. 반면에 불과 뭐 1년 전에 1년 전에 이거 30억 원에 산 사람은 너무 편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제가 비싼 아파트를 보여드린 이유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강남 불패. 아니 불패일 수 있어요. 10년 동안 보면 불패겠지. 근데 그 중간에 계속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강남 심해요. 불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가격이 빠졌을 때 사. 그러면 당신들도 가격 제 40억 원에 사라고요. 불패니까. 그렇지. 아니 왜 낮을 때 사놓고 꼭 오르면 우리 보고 사래.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아무튼 우리 이광수 대표님은 25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가파를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물량이 많아진다고요. 물량이 많아지면 더 다른 가파라지죠. 점이에요. 그래서 네. 이 이후로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 집 마련에게 훨씬 좋은 시장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좋은 시장이 온다. 제가 좋다는 말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기 좋다는 관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시장이 얼마나 왜곡됐고 편협할 수 있냐면 저도 이제 편협할 수는 있겠죠. 이런 표현들이. 저는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용어를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좋다고 표현합니다. 시장이. 누구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그렇지. 이제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거지. 그렇죠. 가격이 막 오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럼 무주택자 입장에서 가격이 빠졌을 때가 좋은 거잖아요. 좋은 시장이라고. 그래서 전 2025년도가 이후부터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좋은 시장이라는 좋은 시장이 올 것이다. 그렇죠.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치로 판단하지 마시고 어쨌든 상황마다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런 변화를 잘 보시면서 부동산을 투자 관점으로 보시라. 왜 다주택자나 돈 있는 사람들만 투자로 보고 왜 쌀 때 사고 가격이 하락할 때 삽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언제 집을 가장 많이 판 줄 아세요? 2022년 말부터 2023년도에 집을 가장 많이 줄여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 팔고 떨어지면 사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근데 무주택자분들은 반대예요. 오를 때 사잖아요. 주식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어. 왜냐면 오르면 더 오를까봐. 불안하니까. 불안해서 사요. 네. 근데 빠지면 또 안 사요. 그렇지. 왜 안 살까? 더 떨어질까봐. 그건 기대를 해요. 이걸 바꿔야 된다고요. 생각을. 불안을 기대로 바꾸시라. 정말 이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분들이 집을 내놓았습니다. 안 팔립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제가 볼 때는. 네. 1주택자가 집을 내놓은 게 아니라 다주택자. 자, 그리고 아까 광명시의 신규 아파트에 마피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왜 나오는지 아세요? 잔금 못 내셔도 돼요. 잔금 못 내는데 잔금을 왜 못 내냐면 기존에 있는 내가 한 채 갖고 있던 이 아파트를 내가 팔아서 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안 팔리니까 이게 안 맞아 엇박자가 난 거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엇박자가 나겠지만 금전적으로도 엇박자가 나요. 얘가 고점일 때 예를 들면 얼마에 팔아서 내가 어느 정도 대출을 받고 이걸 샀어야 되는데 얘가 내가 예상했던 가격이 안 팔려.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피로 던지고 이거 안 파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지금 그런 시장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을 투자로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네. 이거 보시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의 갭 투자 건수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아우 이거 뭐 거의 없네요. 안 사요. 야, 투자하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5,900건이 넘었다가 지금 24년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은 서울 아파트 사서 야 이거 돈이 되는 거야? 빨리 팔 생각만 하지? 이렇다고요. 근데 시장이 잘 보세요. 지금 네. 뭐라고 하냐면 야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 이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은. 심리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점점 더 얼어붙고 있다. 최근에 어떤 대학에서 논문이 나왔는데 예. 그 교수님이 예. 근데 충격적인 거예요. 뭐예요? 왜냐면 코인 가격이 오르면 강남의 아파트가 오른대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놀랄만한 그 논문입니까? 근데 그거 사실이에요. 아니 근데 대표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코인으로 돈 번 사람이 많을까요? 삼성전자로 돈 잃은 사람이 많을까요? 삼성전자로 돈 잃은 사람이 많지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시장을 논의하는데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동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코인으로 돈 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예? 이상하게 코인이 오르는데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 예? 보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있네? 예? 그래서 마치 인과관계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시장은. 어허. 그럼 제가 반대로 예? 삼성전자 주식 주가와 음.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그려놓으면 음. 야 이거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면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거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 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전망할 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는 온통 이런 식이란 말이야. 야 그렇게 되는 거 뭐지? 요즘에 그래? 하면 이게 다 통용돼. 그래서 야 코인이 이렇게 오르면 강남 아파트 오르겠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겨울이 오면 호빵과 어묵이 잘 팔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호빵 잘 팔리니까 어묵 잘 팔리지. 이러면 됩니까? 이건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지. 상관관계는 있죠. 예. 근데 원인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묵을 내가 파는 가게 사장인데 예. 어느 날 이런 의사결정을 합니다. 제가 길을 가봤더니 야 호빵이 안 팔리더라. 야 우리 어묵 생산량 줄여. 이러면 되냐는 거죠. 안 되는 거지. 왜냐면 호빵은 안 팔리는 이유가 예. 호빵이 맛이 없어지거나. 그렇지. 그래서 안 팔리는 건데. 겨울이라고 하는 인간은 사라지고 맛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서 다 이런 식이에요. 거의. 왜냐면 아까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건설사들은 언제만 분양을 합니까? 돈이 벌 수 있을 때만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를 때만 공급이 증가해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가격이 빠지면 공급이 안 감소해요. 해요. 돈이 안 되니까. 예. 근데 가격이 빠져서 공급이 감소하는데 이 공급이 빠져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다? 예. 인과관계가 틀린 거죠. 최근에 집값을 올린 게 올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4월부터 8월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거는 전부 다 실수요자가 대부분 샀는데 그 증거는 보시는 것처럼 대출 증가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어떤 거예요? 이거 뭐냐면 최근 이제 분석을 보면 대출이 감소해서 집값이 빠지고 있대요.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럼 이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대출이 많아서 과도하게 집값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랐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죠? 우리는요 정상이 뭔가를 항상 고민해야 돼요. 뭐가 균형이었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 4월부터 8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비균형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비정상이 근데 정상화. 우리는 대출이 많이 해주는 걸 정상처럼 생각해요. 왜냐면 대부분 언론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대출이 많이 돼서 집값이 올랐지가 아니라 대출이 줄어들어서 집값 빠지고 있지. 과연 뭐가 인과관계고 뭐가 사실은 우리가 균형이었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대한민국의 집값은 2022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지금도 하락했어야 돼요. 맞아요. 대출해주는 바람에 다시 올라갔죠.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출이 지속되지 않는 한 집값은 다시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예요. 그런데 마치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정상처럼 얘기해요. 아니 그래서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길래 제가 그 얘기를 표용을 TV에서 사실 여러 번 드렸습니다. 뭐냐면 전세대출의 양을 줄이니까 그럼 우리 서민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살라는 거냐 이런 뉴스를 많이 내요. 전세대출 규모를 줄이는 것 자체를 무슨 큰 문제 있는 것처럼. 저는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전세대출을 조이고 줄이면 당장은 이사가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집값 하락을 만든다. 그럼 오히려 서민들, 중산층들이 집을 좀 더 싸게, 그러니까 대출의 양을 좀 줄여가면서 이자를 좀 덜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집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온다. 그러니까 요것만 좀 지나면 대출 규제 자체가 집값을 끌어내릴 수 있다. 왜냐면 대출로 계속 이걸 전세대출의 이걸로 다 집값을 떠받치고 있었잖아요.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전 구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뭐냐면 당위론과 그리고 시장의 분석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 대출을 줄여야 합니다는 당위론이죠. 근데 이건 시장 전망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전세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면 그러니까 이건 당위론을 빼고요. 예. 최근에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는데 예. 2022년, 23년도에 예. 그래서 전세 반환 대출을 해줍니다. 아, 전세를 못 돌려주고. 못 돌려주니까. 그러니까 이건 팩트잖아요. 제 당위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세 가격도 버티기 힘들다는 거예요. 대출이 없으면.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런 불균형을 계속 유지시켜라는 게 뭐냐면 빚과 대출이었다고요. 그렇지. 가격과 전세 가격도 제가 볼 때 받쳐준 건 예. 다 대출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냐고요. 아,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건 대당위론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뭐 대출 안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받쳐줄 수 있냐고요. 못 받쳐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다시 수요가 줄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시장이 왔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결국에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건데잖아요. 예. 그러면 수요 공급을 전망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높은 가격을 대출이 지속되지 않는 한 대출을 많이 증가시키지 않는 자산 시장의 대출은 또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냐면 증가해야 돼요. 유지돼서도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월간으로 5조 원이 대출됐으면 예. 가격이 더 오르려면 6조 원을 대출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7조 원. 또 7조 원. 예. 그래야 이 가격이 버텨져요. 그게 자산 시장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소득이 늘어나면 지속 가능해요.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몰라. 대한민국은 몰라. 그냥 대출 많이 해줘. 자 LTV 무주택자한테 최대 80% 풀어줬는데 야 이제 100% 풀어줘. 그리고 DSR 규제 없애. 예. 그리고 DTI 몰라. 그리고 막 전세 대출 막 계속 해줘라고 하면 오를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 시장을 전망할 때 예. 확률론적으로 전망하자고요. 그러면 대출이 증가 확률이 높습니까? 대출이 감소할 확률이 높습니까? 대출만 볼 때. 예, 아까 말씀드린 여기 대출 그래프인데 예. 이게 순 증가액이거든요. 예. 8월에 6.4조 원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는데 예. 여기서 7조 원, 8조 원, 9조 원, 10조 원 계속 증가할 수 있냐고요. 못하죠. 돈이 그러니까-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못한다는 것보다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확률적으로요. 네, 확률적으로. 낮죠. 어. 그러면 대출이 감소할 확률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 집값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대출을 또 풀어주고 특히 부동산의 부양을 위해서 뭔가 경기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제도권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대출 좀 더 풀어주자. 이제 부동산 너무 얼어붙었다.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꾸 뭔가 누군가 사주에게 굴러가니까 대출 풀어주면 더 뛸 수 있죠. 더 뛸 수 있죠. 예. 더 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책 대출 30조 원 나가고 예. 그 다음에 LTV 80% 최대까지 해주고 예. 여기서 더 풀어줄 수 있냐고요. 돈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럼 나라 망하자는 거죠. 망하자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경매가요 10년 만에 최대치로 늘어났습니다. 경매 건수가 올해 1월부터 11월 지금 12월이니까 아직 12월 집계가 안 나왔으니까 11월까지인데요. 지금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 9,700건이에요. 거의 13만 건입니다. 이게 2013년에 14만 8천 건이었거든요. 거의 10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경기가 얼어붙는데 아파트의 경매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가 가장 많은 데가 경기도 임의 경매가 많고요. 특히 집합 건물이니까 아파트 경매가 많습니다. 부산이 6,000건이 넘고요. 서울이 5,400건이 넘습니다. 서울 불패, 강남 불패라고 하는데 강남에서도 지금 경매가 나오고 있죠. 자, 이 상황을 지금 보자면 과연 앞으로 25년대도 이런 것들이 늘어날까 아니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러니까 경매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는데 예. 첫 번째는 경기의 반영이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증가한다는 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의 선행 지표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또는 후행 지표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경기를 반영하고 있다. 확실히 경기가 안 좋아졌다 이거고 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도 표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 부동산은 유효 수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아파트나 서울의 아파트 모두 다 사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다 수요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전망할 때는 유효 수요, 즉 살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네. 사실 이런 경매를 보면 그동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무리해서 샀다. 그걸 전형적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경기가 안 좋다는 지표일 수도 있고 시장에 유효 수요가 많지 않구나. 그래서 무리해서 산 사람들이 결국엔 못 버티고 내놓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경우가 경매로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덧붙이면 어떤 게 있냐면 나는 분명히 살 수 있었어. 내 능력이 지금 있었어. 그런데 경기가 하방으로 꽂히고 침체가 오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려. 그래서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나는 감당이 했는데 지금 감당이 어려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경매도 상당수가 포함됩니다. 그렇죠. 경기 침체가 지금. 그렇죠. 그게 경기를 반영하는 거죠. 예. 네. 근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예. 뭐냐면 이거 반포자이의 30평대 아파트 실거래가입니다. 예. 근데 2023년 초에 10억 원이 빠지잖아요. 예. 근데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표 대표님? 예. 누가 팔았을까요?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에는 그 가격보다 10억 원을 낮게 누가 팔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영끌한 사람들이다. 영끌한 사람이다. 예. 예. 그리고 무리해서 집 산 사람들이다. 예.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 사람들은요, 집을요, 역설적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에요. 예. 장기 보유자. 예. 즉, 집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많이 이렇게 싸게 팔 수가 있어요. 즉, 영끌에서 산 사람들은요, 절대 싸게 안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팔죠. 그래서 버티다가 경매가 나와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싸게 파는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 반포자이를 갖고 있다가 30억 원을 벌었어요. 예. 그런데 집값이 조금씩 빠져. 예. 그러면 과감하게 확 10억 원 낮춰서 팔 수도 있다고요. 아, 왜냐면 그렇게. 그래도 벌었으니까. 많이 먹은 사람들이 판다. 그렇죠. 예. 근데 강남에 많이 먹은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락폭이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시장의 변화를 잘 보시고 집값을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뭔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저희 겨울에 이렇게 파카 하나 사시는데도 잘 이제 뭐 찾아보시고 어디가 세일 많이 하지. 그래서 최대한 싼 거 사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예. 근데 왜 아파트는 오를 때만 사십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요즘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이게 거래량이 가격이 오를 때 급증하지 않습니까? 네. 이 그래프 보시면. 예. 근데 거래량 급증할 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빚이 급증하잖아요. 급증하죠. 그럼 반대로 집값이 빠졌을 때 아까 2022년 초 예. 말에 예. 이때 보세요. 거래량이. 예. 이건 뭐냐면 집값이 빠졌을 때는 집을 안 샀다는 거예요. 안 샀죠. 지금도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무주택자분들이 나 이제 집값 하락한다고 하니까 내 집 마련해야지. 근데 막상 그때가 오면 또 안 사요.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가격이 떨어질 때는 안 사고 오를 때 샀다가 또 떨어지면 안 삽니다. 그리고 오를 때만 막 올리면서 사요. 예. 그리고 다시 떨어지니까 거래량이 줄죠.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특히 반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내 집 마련이건 부동산 투자건. 자,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이광수가 볼 때 내 집 마련의 적기 나름대로를 꼽자면 이제 너무 먼 미래까지 말고 한 앞으로 1, 2년 사이라고 치면 언제 정도 뭐 내년 올해보다 내년이 좋긴 좋죠. 지금 사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새로운 얘기를 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평TV 나와서도 전에 거 보시면 다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또 똑같은 얘기한다. 여러분 근데 자산시장에서는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새로운 얘기입니다. 새로운 얘기하는 건 사기예요. 자산시장이 왜 새롭게 변해요? 항상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똑같은 거를 누가 더 치밀하게 보고 누가 그걸 또 현실에 적용하는가 중요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집값은 떨어졌을 때 산다. 음. 그런데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졌는데 그 이후부터 오를 때가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돈마아파트가 2009년도, 2000 초반까지 엄청나게 오르죠. 예. 그러다가 서브프라임 때 2008년도에 집값이 7억 원으로 빠져요. 예, 예. 그러다가 다시 집 부족하다고 막 그러니까 11억 원으로 다시 오르죠. 예. 10억 원 이상으로. 예. 그러다가 다시 빠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 이 가격은 요 기간 동안은 가장 가격이 좋았을 때는 7억 원이었어요. 두 번이죠. 근데 2008년 7억 원은 내 집 사기에 좋은 시점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걸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 7억 원은요 더 빠질 수도 있었다고요. 그렇지.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거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012년 13년도에 이 7억 원은요 무조건 오르는 가격이에요. 거래가 터졌다. 거래가 점이 엄청 많이 찍히죠. 예. 자,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하락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가 내 집 마련할 때라고요. 아. 이때가 오고 있다. 예. 드디어. 예.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려면 아주 제가 볼 때 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다. 25년 그렇죠. 뒤에도. 충분히 떨어지면 다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25년 말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살짝.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건 여러분 때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면 내년 말, 뭐 2026년 이런 건 맞출 수가 없어요. 저도 못 맞추죠. 어떻게 맞춰요? 그 대신 조건이요. 기회, 조건. 기회를 기다리면 조건을 생각하게 돼요. 어느 조건이냐? 집값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 제가 이걸요 수년째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간이 안 왔기 때문에 계속 조금 더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관점에서는 여러분 2025년 이후로 이런 조건이 형성되는 시장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진짜 돈을 벌려면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안 쓰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근데 안 쓰는 게 돈 버는 거라고 또 적게 쓰는 거. 그렇지, 적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집 마련할 때도 적게 쓰면 그게 다 돈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희가 이제 함께 해야 될 건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로 보시고 내 집 마련할 때도 난 투자로 사야지. 그래서 싸게 사면 그 집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거주하시고. 네. 사실 뭐 저희가 했던 이런 전망치가 앞으로 또 어떤 그 정책의 변화들이 있으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야, 왜 또 많이 바뀌느냐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장을 좀 자세히 천천히 들여다보시고 항상 지금 경매 건수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내 집 마련을 서서히 준비하실 때가 왔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 왜냐면 사실 이게 저희가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미래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래는 불확실하고 잘 모르죠.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불안하죠. 불안하죠. 미래가 불안해요. 불안하기 제일 걱정인 거예요. 네, 근데 또 다른 감정이 있어요. 뭐냐면 기대가 돼요. 미래가. 이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미래를 마주하는데 우리는 다 미래를 이제 살아야 됩니다. 야. 근데 누군가는 불안해하고 누군가는 기대해요. 예. 내일이 기대돼. 그 내일 아침에 너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 차이는 뭐가 만들까요? 뭐가 만들까요? 저는 구체적인 계획이 만듭니다. 와, 계획.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깨지 않아도요. 소풍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 이유는 소풍날이 있기 때문에 소풍날이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는 애가 아침에 벌떡 일어나. 엄마 나 준비 다 했어. 아직도 멀었는데. 여러분 그 차이는요.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자 여러분 앞으로 시장에 변화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마냥 기다려서는 안 돼요. 아유 뭐 집값 떨어지면 사야지. 그건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미래를 불안하지 말고 기대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는 진짜 본 게임이요. 잘하셔야 돼요. 잘해야죠.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겠다. 24,000원 내고 공부 좀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진짜 몇 억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시면 네. 저희가 함께 해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었고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구독하시면 좋겠고 제가 한 번도 이런 홍보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잖아. 근데 제가 이제는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이. 왜냐면 네. 처음으로. 공부를 안 하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는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심을 보이고 공부를 하면 그게 제 거가 돼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미래는 여러분 것입니다. 좋은 정보가 됐길 바라고 이 정보가 여러분께 용기를 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